그날은 유독 초여름 치고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할머니 댁은 오랜 전통을 간직한 한옥이었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매일 밤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곤 했다. 첫날 밤이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자려고 누웠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스치는 나무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그 소리는 특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노랫소리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에는 깊은 산속에 홀로 거주하던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그저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들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따라갈수록 이상하고 오싹했다.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라는 소문이 퍼졌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 결국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숲속에 내버려두었고 그 여인은 숲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후로 여인의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곤 했다는 것이 할머니의 설명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휘영청 비추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들렸다. 누군가가 나지막이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흰 무명 옷을 입고 있었다.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나를 쳐다봤다.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여인의 눈은 아무런 생기도 없었고 그저 깊고 검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언제 멈췄는지도 모른 채 나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할머니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주 오래된 낡은 상자를 꺼내 오셨다. 상자 안에는 작은 부적과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보호 부적이란다. 밤에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면 그 여인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부적의 힘을 빌려 그 밤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밖에서 의문의 노랫소리가 들리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부적을 가까이 하고 잠에 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나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익숙해졌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울리는 듯한 노래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마라. 나는 가슴이 오싹해졌다. 그 여인이 나에게 남기는 경고였을까? 아니면 그 전에 환청일 뿐일까?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몇 번 할머니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늘 그 마지막 밤의 속삭임을 떠올리며 두려움 속에서 발길을 돌리곤 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부적이 나를 지켜주는 동안만이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직까지도 그 여인의 노랫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올 때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난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무언가 더 깊고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 이야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남겠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아직도 가끔씩 그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릴 것만 같아 창문을 확 열어보곤 한다. 그리고 빈마당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중얼거린다. 돌아가지 않을게요. 두 번째 이야기.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썰을 읽으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각자 하나씩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오자고 했고 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자 이야기를 읽어나갔고 결국 내 차례가 되었다.
내가 찾은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밤이 되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것조차 꺼려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도시에 살던 한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집값이 싸다는 일로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사를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막상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집안에서 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가족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막내 아들이 집 뒤뜰에서 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아이는 그 우물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우물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더러운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인가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그 우물을 들여다보며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급기야 바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아이는 다시 우물을 보러 나갔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들고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아이는 어떤 형체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고 욕조에 가득 차 있는 물처럼 손으로 떠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아이의 손을 잡아챘다. 놀란 아이는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가족들이 우물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아이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특히 막내 아들은 자주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입을 다문 채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곤 했는데 마치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가족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집안에서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감지했다. 특히 아이가 발견했던 우물에서 매우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조사 결과 예전 집주인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죽기 전까지 집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서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에 겁에 질린 가족은 서둘러 집을 떠났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이야기로 치부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여전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자 모두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그날 밤 참느라 고생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다.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주위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집값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나는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이사를 마친 첫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단순히 이웃들이 늦게 돌아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 소리는 발자국 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꼭 한밤중 자정이 넘어서야 들리곤 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복도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하룻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복도로 나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나는 발소리를 쫓아 아파트 단지의 끝부분까지 갔다. 그곳에서 멈춰 서자 발소리도 멈췄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종이 한 장에 붙어 있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로도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에 나는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 같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낮에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아파트의 구조 도면을 발견했다. 그 도면에는 지하 2층이라는 미지의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그곳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지하실 문은 녹슨 채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운 좋게도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하 2층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은 모두 한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아이가 점점 자라며 각기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의 세대주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기이한 것은 사진 속에 아이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사진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웃 중 한 명은 그 사진 속의 아이가 전에 이 아파트에 살던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평소와 같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발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시 나가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곳에서 검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나를 보자마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아이의 혼령이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그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 뒤 나는 우연히 이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아파트 단지는 새로 재건축 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의 홍보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 어린아이의 미소와 함께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울리던 발소리가 다시 한번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다.